어떤 능력을 원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실력이 늘지 않지? 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왜 자꾸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걸까? 무작정 노력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과학에 기반해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영리하게 목표를 도달하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스몰 윈, 저자 신동선.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뇌신경과 전문의이자 뇌신경의학자인 저자는 뇌과학에 기반해 뇌가 즉각 반응하는 연습법이 따로 있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 원하는 능력을 얻게 해주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 뇌과학적 연습 설계법. 저자가 고안한 연습 법칙은 크랩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은 잘게 쪼개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르기 좋은 크기로 목표를 잘게 나누고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며 반복 또 반복, 반복 연습. 의식이 반복되면 무의식화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 길에 접어들었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성공에 이르는 행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낙관주의 같은 감정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미래 우리 생각도 달라집니다. 스몰 윈은 그렇게 목표를 달성해가며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줍니다. 이 책은 동기부여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방법, 제대로 반복할 수 있는 연습의 원칙, 효과적으로 연습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의 마지막 3장에서는 운동, 영어, 기억, 생각 4가지에 대해 연습하고 학습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의 뇌과학적 연습 설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척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마저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다면 뭐가 불가능할까요? 저는 영상 뒤쪽에서 4가지 중 생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학습이 가능한 낙관주의나 행복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지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스몰 윈, 함께 읽어보실까요? 뇌를 바꾸는 연습법, 크랩. 반복과 노력은 세포내의 특정 물질을 쌓이도록 만든다. 특정 물질에 세포내 농도가 쌓여서 핵까지 확산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핵까지 확산된 특정 물질은 DNA를 자극하는 크랩1이라는 단백질을 자극하여 장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자리하게 된다. 뇌를 바꾸는 건 바로 이런 작은 성공들이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들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뇌를 바꾸려면 반복과 노력으로 크랩1 단백질을 자극하면 된다. 자주, 꾸준히, 즐겁게 반복과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은 다음의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크랩 원칙 1. 작게 쪼개라. 컷. 크랩 원칙 2. 자주 꾸준히 반복하라. repeat. 크랩 원칙 3. 감정을 담아라. emotion. 크랩 원칙 4. 자신을 믿어라. believe. 이들 4가지 원칙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연습을 위한 기본 공식을 미리 공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목표로 하는 것은 작은 덩어리로 쪼개고 피드백을 받아서 무한히 반복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내적 동기를 살피고 연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작은 목표를 세울 때의 유의점. 연습할 때 작은 목표를 잡아야 한다. 작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연습의 효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깊게 고민해야 한다. 큰 목표를 향하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큰 목표를 향해야 한다.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도록 하자. 나는 지금 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가? 여러 가지 연습마다 큰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작은 목표가 3000% 가지 않는다. 인생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피드백이 쉬워야 한다. 피드백이 쉽다는 의미는 성공과 실패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작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성공인지 실패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때로는 피드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정확한 피드백이 연습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옳지 않은 상태를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작은 목표가 성공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피드백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다면 더 잘게 잘라서 더 작은 목표로 만들어야 한다. 도전적인 과제로 만들어라. 성공 확률을 조절하여 재미를 유도할 수 있다. 스스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확률을 조절하여 세팅한다. 성취감은 본성이다.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세팅하라.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과 자신감 정도에 따라 적절히 세팅하도록 하자. 즐겁게 할 수 있고 집중도를 올릴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가 적당하다. 최대 약점을 먼저 찾아서 고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약점을 고칠 수 있도록 작은 목표를 잡는다.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할 수 있다. 약점은 개인의 성취 수준에 따라 계속 바뀐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과제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제일 수 있다. 최대 약점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표를 세워라. 연습하기가 쉬워야 한다. 연습량을 늘릴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도 연습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설계하라. 테니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레슨을 맡은 코치는 간단한 기본 동작을 시연해주고 공을 계속 넘겨준다. 연습생은 공을 받아 넘긴다. 네트를 넘기고 뒷줄을 넘기지 않으면 성공이다. 코치는 계속 공을 넘겨준다. 하루 이틀 공을 넘기다 보면 확률이 좋아진다. 점차로 스윙이 만들어지고 자세가 나온다. 코트 안에 공이 떨어지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은 내가 공을 치고 있는 동안에 계속된다. 결국 단순한 반복 연습이 피드백되면서 머릿속에 실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알게 모르게 아는 것이 가능하다. 단 정확한 피드백이 일정 수준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강조하건대 피드백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실력이 직감이, 느낌이 예리해진다. 알게 모르게 실력이 쌓이는 것이다. 정확한 피드백, 빠른 피드백을 설계하라. 알게 모르게 알아간다. 게임처럼 섬세하게 난이도를 세팅하라. 처음에 어려웠던 목표가 쉬워지면 조금씩 난이도를 올린다. 쉬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의식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목표를 향해 몰입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를 꾸준히 설정해야 한다. 난이도는 성취감을 주기 위해 쉽게 세팅할 수도 있고 도전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어렵게 세팅할 수도 있다. 자신의 몰입도를 살펴서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 가장 몰입도가 높은지를 관찰하고 집중이 가장 잘 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한다. 몰입도를 높이는 난이도 조절. 난이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요소는 시간, 경쟁, 양 등이 있다. 시간. 연습의 난이도를 높이고 의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한 시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지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책 쓰기, 공부하기 등이다. 또 어찌 보면 시시할 수 있는 행위도 될 듯 말 듯한 시간이 주어지면 시시함은 사라지고 도전적인 과제가 된다. 몰입감이 생긴다. 경쟁. 경쟁은 서로를 자극한다. 경쟁하는 순간 의식은 집중된다. 집중된 의식을 상대방을 향해 쏟는다. 대부분의 인간 능력은 서로 비슷하고 비슷한 성장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를 라이벌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어제의 나를 경쟁 상대로 하는 것이다. 누군가와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도 좋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넘을 듯 말 듯한 난이도이다. 몰입감을 주는 난이도이다. 경쟁자를 찾기 어려운 목표도 있다. 이럴 때 스스로를 경쟁 상대로 하면 좋다. 양. 일정한 양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하루 중에 기분 나쁜 느낌이 5분 이상 들지 않도록 하기, 20분 정도는 꼭 글쓰기 또는 A4 용지 2장 글쓰기, 테니스 서브 연습 100개 하기, 단어 50개씩 외우기, 하루에 일정량을 꼭 채우도록 세팅하는 방법이다.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지루하다면 시간 요소를 가미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A4 용지를 10분 안에 채우기, 영어 단어 10분 만에 외우기, 단어 외우고 60% 이상 마치기 등이다. 자주 꾸준히 반복하라. 마음속 연습을 하라. 큰 목표를 작은 크기로 잘라 작은 목표를 세운 다음 해야 할 것은 주기적인 반복이다. 끊임없는 반복이 답이다. 그렇다면 연습량과 연습의 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바로 마음속 연습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순간 머릿속에 상상에 관여한 뇌 부위가 자극된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빨간 사과를 그려보자. 이는 전두엽을 이용하여 시각 영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해서 활성화 부위를 살펴보면 실제 사과를 볼 때의 부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상상 속에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보자라고 써보자. 그리고 이어서 왼손으로 글씨를 써보자 라고 써보자. 어떤가? 왼손이 오른손보다 약간 어색하고 느리게 써지는 것이 느껴지는가? 또 만약 당신이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면 실제로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몸 동작이 느려진다. 특이한 것은 머릿속 상상 속에서도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몸 동작이 느려진다. 머릿속 동작은 뇌 속에서 거의 같은 부위를 자극한다. 즉, 같은 시냅스를 사용한다. 더 나아가서 자극이 반복되면 연결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상상 속 연습이 실제 시냅스를 연결한다. 운동선수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활용한다. 양궁, 유도, 골프, 탁구, 역도 등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실제로 마음속 연습을 실행한다. 실제 경기 당일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생생하게 자신의 행동을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바벨을 들기 위한 순간 또는 상대 선수와의 경기 장면 등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실제 연습과 마찬가지로
마음속 연습도 머릿속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회로를 이어간다. 마음속 연습 시간도 연습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상으로 몸을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있다. 마음속 연습도 연습이다. 의식적으로 틈날 때마다 머릿속 이미지를 자주 떠올려야 한다. 상상은 관련 뇌 부위를 자극한다. 잘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열심히 연습하라.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열심히 연습하고 또한 상상하라. 시간 단위당 연습의 밀도를 높여라. 1997년 게리 맥퍼슨 박사는 실험을 통해 음악에 대한 아이들 각각의 진도가 왜 다른지 파헤친다. 처음 9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일부 아이들의 실력은 빠르게 향상하고 일부 아이들의 실력은 거의 변화가 없고 대부분은 그 어느 중간에 속한다. 흔하게 보는 종 모양의 분포 곡선이 나온다. 맥퍼슨 박사는 이러한 분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한다. IQ, 청각적 감수성, 리듬감, 운동 감각, 소득 수준 등 온갖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 원인은 무엇일까? 답은 묘하게도 첫 레슨을 할 때 물었던 질문에 있었다. 이 악기를 얼마나 오래 배울 것 같은가요? 라는 단순하고 이상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해답이었다. 조금 배우다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평생 배울 악기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악기에 대한 응답자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다. 즉, 내적 중요성, 내적 동기를 포함한다. 맥퍼슨 박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올해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평생 중에 고르도록 하고 연습량에 따라서 적음, 중간, 많음으로 분류하고 이를 함께 비교한다. 평균 주간 연습량이 비슷할 때를 비교해보자. 평생 할 연습이라는 자세가 조금 하다 말 연습이라는 자세에 비해 수행 능력이 높다. 연습에 대한 미묘한 긍정적 자세는 연습량이 많아질수록 연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요하다. 가파르게 수행 능력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연습에 온 마음을 다하기에 연습의 효과가 점점 더 확실해진다. 적성이나 유전이 아니라 레슨을 하기 전에 품었던 악기에 대한 마음이 실력 향상에 결정적이었다. 온 마음을 다한 연습과 대충 시간을 때운 연습은 실제적으로 머릿속 연습 시간에 차이를 만든다. 시간 단위당 연습의 밀도를 높이자. 자주 시냅스를 자극할수록 연결은 단단해진다.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조사활용을 계획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억양과 문법 사항을 하나하나 의식해야 하고 발음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모아야 한다면 우리는 한마디도 내뱉기 어려울 것이다. 연습은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무의식으로 넘기는 작업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는 일련의 동작들은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의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간단한 일도 자동화된 무의식이 아닌 의식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침부터 진이 다 빠져버려 상쾌한 아침을 맞기 어려울 것이다. 의식의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식은 새로운 일에 집중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만약 새로운 일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프랭클린은 스스로 내건 덕목 13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3가지 덕목을 모두 동시에 실천하고자 하면 의식에 과부하가 걸려 연습의 효율이 떨어지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한 가지씩 연습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덕목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무의식적 실력은 의식적인 집중의 결과다.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의식에서 점차로 떨어져 나간 결과다.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 진정한 실력은 무의식적인 실력이다. 작은 성공들을 쌓아 무의식적인 실력을 만드는 것이다. 자동화된 실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의식이 다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처음에 아기는 비틀거리며 걷는다. 걷고 나면 조금 빠르게 뛰려고 한다. 또 공을 찬다. 더 멀리 차려고 한다. 목표를 위해 작은 목표를 처리해야 한다. 작은 목표는 어느 순간 쉬운 일이 된다. 거의 무의식적인 수준의 자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시 또 작은 목표를 세운다. 의식은 다시 작은 목표로 채워진다. 반복된 연습으로 다시 작은 목표는 자동화 수준이 된다. 계속 이러한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목표는 한껏 가깝게 다가오게 된다. 자동화된 연습 시스템으로 뇌세포를 연결하라. 의지의 힘만으로 연습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동적으로 하지만 목표로 향하는 고효율의 연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첫 번째, 쉽게 자주 오래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 연습이 일상에 녹아든다면 가장 좋다. 생활 속에 연습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자주자주 반복할 수 있다면 좋은 시스템이다. 오랜 시간 연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시스템이다. 방법을 고민해라. 자신의 생활상을 그려보고 연습의 접근성을 높여라. 두 번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맞다 틀리다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틀린 생각 또는 틀린 자세가 나올 것이다. 피드백이 빠르고 정확하게 되어서 틀린 생각 또는 틀린 자세라는 것을 알면 고치려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 틀림은 피드백에 의하여 빈도가 줄게 되고 점차 맞음이 많아지게 된다. 결국 틀림은 맞음이 된다. 피드백을 바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바로 고칠 수 있으므로 틀림의 회로가 반복되어 굳어지기 전에 쉽게 고칠 수 있다. 세 번째,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습관은 무섭다. 또한 강력하다. 습관으로 일정한 시간 또는 특정한 일 뒤에는 항상 의도된 연습을 반복하도록 한다. 즉, 습관화로 연습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해야 한다고 결심한 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꾸준히 한다면 습관화의 회로가 점차 강화된다. 처음 힘들었던 아침 운동은 꽤 할만한, 아니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영국 런던 대학교 제인 워들 교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습관을 완전히 몸에 익히는데 약 66일이 걸린다고 말한다.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습관의 시냅스가 형성된다. 단 66번의 반복이 필요하다. 네 번째,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해라. 시스템이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시스템이 본인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에게 맞는지는 실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목표로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을 다양하게 찾아보아야 한다. 양은 질로 전환된다. 많은 양의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적용해보고 0점 조절을 하고 본인에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시스템을 적용해 본다. 시스템이 자기에게 맞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맞는 시스템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 5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꾸준히 지속하라. 마음의 준비란 시스템으로 연습을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를 가늠해 보라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라면 단번에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머릿속 시냅스를 많이 이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단번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긴 장기전이므로 나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재미난 업그레이드가 계속되어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 긴 시간이 될 것이다.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당근을 곳곳에 숨겨놓아야 한다. 감정을 담아라. 목표를 감정과 연결시켜라.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 말한다. 자기계발서에 흔히 말하는 꿈을 이루는 방법론을 모아보자. 감정을 즐겁게 하는 상상을 자주 반복한다. 비전보드를 만든다. 큰 도화지에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이미지를 오려붙이거나 글로 써서 붙여놓는다. 목표를 매일 글로 다시 쓴다. 세세하게 목표를 상상한다. 목표는 긍정문을 사용하여 적는다. 목표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적는다. 목표를 생생하게 시각화한다. 자주자주 생생하게 매일 실행한다. 미래일기를 쓴다. 미래에 있을 완벽한 하루를 상상하여 쓴다. 미래 자서전을 쓴다. 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 갖고 싶은 것을 적는다. 목표가 이루어진 특정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자기 암시를 한다. 꿈의 목록을 적고 매일 가지고 다닌다. 꿈을 세팅하는 방법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상상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간절한 목표가 뇌를 움직인다. 연습에서 목표가 갖는 의미. 1. 주의 집중. 목표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수록 주의 집중의 정도가 증가한다. 목표가 간절할수록 목표 이외의 의식은 지워지고 온전히 목표를 향하게 된다. 2. 무의식 활성화. 의식할 수 없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 전의식 같은 부분은 의식 바로 밑에 있으면서 목표와 연관된 것을 적극적으로 의식화한다. 빨간 스포츠카를 산다는 목표를 정했다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빨간 스포츠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거나 스쳐 지나갈 여러 상황, 물건 또는 인물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3. 노력의 활성화. 목표가 명확하고 감정과 연결되었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멀리서 보기에 그 노력이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어쩌면 무의미해 보여도 목표로 세팅되면 노력을 하는 것이 덜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된다.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람을 멀리서 보면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의미한 공 하나를 이리저리 쫓는 것처럼 보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코트 안의 선수는 세팅된 목표, 즉 공을 상대팀 코트에 쳐서 보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땡볕에서도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게 된다. 4. 아이디어 조합. 목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앞쪽 뇌, 즉 전전두엽을 활성화하여 목표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과 현재의 도전 과제를 생각하게 된다. 생각의 양이 많을수록 아이디어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 목표가 없으면 질문할 수 없게 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불러오지 못하게 된다. 계속되는 왜 또는 어떻게 라는 질문은 여러 가지 기발한 생각들을 엮어 올릴 수 있게 만든다. 5. 기억에 강한 흔적을 남김.
순간순간 들어오는 수많은 주의 자극들은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걸러진다. 여러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였어도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나에게 의미 있는 것, 중요한 것, 또는 피해야 하는 것, 생존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남게 된다. 이때 목표가 간절하다면 목표와 관련된 사항들은 걸러진 후에도 다른 기억보다도 더 오래 남게 된다. 간절한 목표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들은 기억에 강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 6. 단계별 성장의 쾌감. 간절한 목표는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 쾌감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목표와 멀어질 때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단계적 성장의 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이때 덩어리가 큰 목표라면 조그만 덩어리로 나누어서 지속적 쾌감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피드백의 제공. 피드백이 있어야 정확한 연습이 가능하다. 목표가 있어야 목표에 명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목표가 없으면 피드백을 할 수 없고 연습은 지루해진다. 실력을 가늠할 수 없고 하기 위해 고민할 수 없으며 전략을 세울 수도 없게 된다. 8. 미래의 의미와 현재의 즐거움을 연결. 하버드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교수이자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 탈 벤 샤하르는 행복의 4분면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힌 성취주의자, 현재의 달콤함에 미래의 의미를 놓치는 쾌락주의자, 과거의 실패에 깊이 빠져버려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느끼는 허무주의자, 미래의 행복과 현재의 즐거움을 함께 추구하는 행복주의자로 나뉜다. 즉, 미래의 의미와 현재의 즐거움을 동시에 향하도록 하는 것이 행복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목표를 상상하는 방법. 상상하기는 그 자체로 힘이 있다. 목표 상상하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목표를 이룬 결과에 대한 상상과 목표를 향한 과정에 대한 상상이다.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즐거운 상상이고, 또 하나는 공부의 과정 중 하나인 시험 당일에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풀고 나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즉, 목표를 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는 것과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목표가 이루어진 기분 좋은 상태를 상상하여 목표에 감정을 연결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목표를 의식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목표를 기분 좋게 생각하도록 유도해준다. 또 한 가지는 목표로 가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인데 연습의 양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머릿속 상상은 머릿속의 관련 뇌 부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테니스 치는 상상을 한다면 그 순간 테니스 연습이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머릿속 연습량을 늘려 목표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가도록 한다. 두 가지 상상의 효과를 적절히 이용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목표 상상하기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을 여러 방식으로 올린다. 목표를 향한 기분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여 목표를 위해 기꺼이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다. 오랜 시간 목표를 생각하면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이 확연히 올라간다. 목표 세우기를 연습하라. 자기개발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목표 그 성취의 기술에서 추천한 방법을 잠깐 소개하겠다. A4 용지 하나를 꺼낸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 10가지를 쓴다. 그 10가지 중 인생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자신의 행복을 이끌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고른다. A4 용지를 뒤집는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한 가지 목표를 다시 적는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10가지 실행 방법을 적는다. 10가지 중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하기 좋은 것을 고른다. 당장 실행에 옮긴다. 꽤 효과적인 방법이다.
많은 목표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목표를 고르고 노력할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고 바로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꿈꾸라. 매일매일 꿈꾸라. 눈 뜨면서 꿈꾸고 감으면서 꿈꾸라. 꿈꾸는 자의 꿈이 반복될수록 높이 날 수 있다. 그리고 가슴을 살펴라. 품은 꿈은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가? 품은 꿈은 나를 다시 꿈꾸게 하는가? 하늘을 날고픈 기쁨을 선물하는가? 품에 꿈을 꼭 안고 날마다 기쁘게 열어보자. 자신을 믿어라. 실패는 마음속 규정이다. 많은 이들이 생각과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믿음, 생각의 힘,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 머릿속을 떠나 생각의 힘만으로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러나 생각의 힘은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이다. 연습이 효과적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상에는 변수가 다양하고 각각의 상황에는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도의 횟수를 늘리고 좋은 시도를 옳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다양한 시도 중에 몇 가지 운 좋게 성공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몇 가지를 건지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하고 실험해야 한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초보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초보로서의 실패는 필연이다. 실패했는가? 실패가 아니다. 피드백이다. 더 노력하고 원하는 목표를 위해 더 다양한 방법을 찾으라는 피드백이다. 피드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이며 진정한 실력을 키워주는 고마운 경험일 수 있다. 실수, 손실, 실패는 피드백이다.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도록 관리하라. 하지만 실패가 생명을 잃는다거나 또 다른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은 조심해야 한다. 항상 실패할 수 있음을 알고 실패에 대비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고민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은 실수를 많이 반복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전에는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이다. 연습은 실패를 예상하고 미리 실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실패의 치명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습이다. 단, 피드백을 적절히 취하자. 아무리 치명적 실패처럼 보여도 사실 실패라는 것은 내 마음속 정의라는 것도 잊지 말자. 내 마음속에서 동의하지 않은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피드백이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절대 동의하지 말자. 태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어렵고 험한 일을 겪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다.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찾고 실패라고 규정짓지 않고 깜냥껏 노력하는 모습과 태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태도는 연습을 통한 성장을 이끈다. 태도는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초보를 고수로 만들 수 있다. 재능은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도전과 노력 자체가 재능을 강화한다. 기존의 시냅스는 도전이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반대로 도전과 시도는 기존의 시냅스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서 더 크게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시도를 하도록 하는 도전적 태도가 성공을 만드는 이유다. 결국 태도는 재능을 넘을 수도 있다. 다음의 문장은 머릿속에 심어둘 만하다. 실패는 없다. 피드백이다. 니체의 말도 하나 추가한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믿음은
성공의 확률을 올린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의 저자 캐롤 드웩은 성공의 심적인 동력을 한 가지로 규정한다. 답은 성장을 위한 마인드셋이다.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재능이 아닌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성장에 대한 믿음은 노력과 연습을 이끌기 때문일 것이다. 성장에 대한 믿음은 연습을 유도하고 머릿속 시냅스를 촘촘하고 치밀하게 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필요하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될 것이라고 믿고 덤벼라. 믿을수록 확률이 올라간다. 생각, 제대로 연습하기.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한다. 생각은 시냅스의 자극 흐름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것이다. 또는 자동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의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생각의 흐름을 의식할 수 있다면 생각도 연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의 내용은 행복과 직접 맞닿아 있기에 가장 중요한 연습의 대상이기도 하다.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을 감지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 흐르도록 생각을 관찰하고 연습하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품은 생각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생각 연습은 삶을 충실하게 하는 기본이 된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을 다룰 수 있는 고삐를 손에 쥘 필요가 있다. 객관적 거리에서 상황 해석하기.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흘러가는 순간의 생각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습관적으로 흐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패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야기한 방법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보자. 한가로이 공원 잔디밭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머리에 부딪힌다. 상황. 순간 누군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해서 자신의 단잠을 방해했다고 생각한다. 해석.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난다. 감정. 소리를 지르거나 불쾌함을 표현한다. 행위, 결과. 우리는 상황을 경험한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 해석하고 그에 따라 감정이 일어난다. 그리고 느낀 감정으로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만약 무언가가 부딪혀서 화가 났다가도 이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면 감정이 바뀔 수 있다. 바람 때문에 어떤 물건이 부딪힌 것이라 하면 해석. 화가 났던 마음은 누그러들고 감정.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된다. 행위, 결과. 생각의 흐름을 잘게 쪼개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집중해보자.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상황인가? 상황은 바꾸기 어렵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석인가?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다. 해석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감정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결국에는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바꾼 해석으로 자신의 영향력은 확장되어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명심할 점은 이미 발생한 감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슬프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감정도 사실 자연스러운 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옳게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머릿속에서 시기, 질투, 분노 등의 감정이 일어난 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간적 감정을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도록 한다. 이러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감하게 대면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바로 감정과 행위와의 간극이다. 행위에는 우리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미칠 수 있다. 해석과 행동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해석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한다. 항상 발생한 일에 대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살펴야 한다. 도움이 되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의식적으로 검열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의욕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석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즉, 자극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자극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반응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하여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나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로고 테라피를 만든 빅터 프랭클도 비슷한 말을 한다. 자극과 자극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마틴 셀리그만은 언어와 사고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영구적으로 해석하고 나쁜 일에 대하여는 특수하고 일시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을 기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면 역시 나는 똘똘해, 보편적,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성적이 좋게 나올 거야, 영구적 라고 생각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 즉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시험 준비를 잘 못했네, 특수적, 다음 시험은 제대로 노력하면 잘 볼 거야, 일시적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생각의 습관을 끊으라는 조언일 것이다. 상황 해석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정신적인 습관이다. 비관주의는 머릿속 시냅스 중에 자꾸만 특정한 시냅스, 스스로를 가혹하게 해석하는 습관적 시냅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기억하는가? 연습이 효율적이려면 피드백이 중요하다. 생각 연습에 필요한 2가지 중요한 피드백을 살펴보도록 해보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생각, 해석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다. 상황에 대하여 해석했을 때 기분이 좋도록 연습을 한다.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실력이 발전한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해석이 노력이나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하느냐도 중요하다. 한 가지 쉽고 간편한 연습법을 소개해 보겠다. NLP라는 심리기술로 앤서니 라빈스가 널리 알린 방법이다. 간단한 규칙을 만든다. 약 10일 동안 기분이 안 좋아지는 모든 생각, 비유와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5분 이상 이러한 생각에 빠졌을 때는 다시 10일을 목표로 리셋한다. 앞으로의 10일 동안을 꾸준히 기분 좋은 생각만을 하도록 한다. 어떤가? 해볼 만한가? 방법은 쉽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연습이다.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연습이 될 듯하다. 10일간의 기분 좋은 생각 연습 도전해보자.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감사하기 연습도 추천한다. 중요한 것은 집중된 연습,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 연습의 목표는 비합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의식적 습관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승진해서 떨어지고 시험에 낙방했다면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하다. 감정은 받아들이되 그러한 아픔 속에서 상황을 재구성하는 마음 연습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위협을 도전으로, 의무감을 특권으로, 시험을 모험으로, 실패를 피드백으로 큰 틀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무의식적 해석을 연습해야 한다. 골프 스윙을 바꿀 때처럼 반복하고 반복해야 한다. 10일 동안 긍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스스로의 해석 연습을 해보자. 단 완벽은 없다. 완벽을 위한 노력만이 있다. 그리고 목표는 지금의 해석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작은 목표로 삼는다.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해석 연습은 5분 유지를 목표로 하여 시작하자. 만약 5분 동안 가능하다면 10분, 또 가능하다면 15분, 이렇게 조금씩 양을 늘려가 보자. 또 점검표를 만들어 시간대별로 표시를 하든 하루를 반성하는 일기를 쓰든 스스로 체크하면서 피드백을 설계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피드백 시스템으로 활용해보자. 행복감을 높이는 3가지 방법. 돈과 지위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라며 달려가지만 도착해보면 기대했던 행복과 다르다. 또다시 업그레이드된 돈과 지위가 멀리서 손짓한다. 사람의 행복도는 사람마다 다소 정해져 있다. 체온으로 이야기하면 개인별로 적정 온도가 세팅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 세팅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팅된 본래의 온도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약 1, 2년은 무엇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분으로 너무나 기쁘지만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전에 설정된 행복 온도를 찾아가게 된다. 입시생은 대학에 붙으면 세상을 다 가지게 된 듯 느끼지만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현실에 적응하고 들뜬 마음은 다시 세팅된 수준을 따라가게 된다. 다행인 점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큰 사고를 당하여서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수년이 지나면 본래의 행복 세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세상이 끝난 듯 힘들어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웃을 수 있다. 사람마다 정해져 있다는 행복의 셋 포인트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사건에 휘둘리는 수면 위 파동이 아닌 깊고 유유히 흐르는 기본적인 행복의 셋 포인트를 생각해보자. 유전적으로 기본적인 세팅이 50% 정도는 결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유전적인 부분,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놔두고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보자. 다음 제시하는 3가지는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서 적용해서 연습하면 긍정적 셋포인트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그에 져서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에 이르는 방법으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즉, 강점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발전이 있고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감사하기. 지난 10여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성 훈련에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감사하기 훈련이라고 한다.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명상 또는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이끈다. 이러한 감사하기 연습은 긴 기간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집중하여 짧은 시간 집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김주환 연세대학교 교수의 저서 회복 탄력성에서는 가장 효과 있는 감사하기 연습으로 매일 밤 잠자기 전 5가지씩 수첩에 적는 것을 말한다. 위의 몇 가지 연습의 예시는 다시 시냅스의 연결 원리를 떠올리게 한다. 자주 반복적으로 집중하여 연습해야 시냅스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감사 연습을 하나의 암묵적인 훈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젓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골프 스윙을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고 집중해야 한다. 이 또한 무의식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역시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운동하기. 운동은 치매를 예방하고 불안증을 감소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병든 뇌를 치료하는 돈 안 드는 특효약이다.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의사도 많다. 뇌를 긍정화시키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 세기로 8주 이상 운동하는 것이다. 운동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운동은 학습 능력, 집중력, 사고 능력, 기억력, 계획력, 문제 해결 능력,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향상 등 머리 건강에 특효다. 심장을 포함한 몸 모든 곳에 특효다. 진정 만병통치약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참 공을 들였다. 저자의 첫 책인가 싶어 검색해보니 이미 책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책에서도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출판사에서 허락한 분량은 정해져 있는데 영상에 담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고 낭독 부분 선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 내용은 꼭 넣고 싶어. 와, 이것도 영상에 담고 싶어 하면서 욕심을 부렸죠. 덕분에 책도 여러 번 읽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